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불세출의 두 영웅, 항우와 유방의 천하통일 이야기, 초한지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콘텐츠 삼국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초한지를 요청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야 작업을 해봅니다. 네, 초한지는 진시 황제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초나라와 한나라로 갈려진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3시간 분량을 녹음했었는데 설정을 잘못하고 녹음해서 업로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한지는 1시간 분량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낭독이지만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쉬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초한지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제국의 몰락. 주 무왕 이후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제패했던 주나라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천하는 다시 4분 5열되어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 진나라의 왕 정은 한, 조, 위, 초, 연, 제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자 자기 스스로 삼황오제보다 뛰어난 천자라 하여 시황제라 부르게 했다. 그는 이어 천하를 36군으로 나눈 다음 분쟁을 막는다는 의미로 전국의 무기들을 모두 걷어들여 그것으로 금인 12개를 주저하여 함양성에 세워놓았다. 또 국가의 부강함을 상징하기 위해 상림에는 장대를, 상판에는 복도를 건립하는 등 온갖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천하의 미녀들과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시황제 21년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12만 호를 함양으로 이주시키고 통일 후 처음으로 순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옛날 천하를 다스리던 패자들이 전례를 본받아 만백성들의 정황을 살핀다는 명목을 빌었던 것이다. 먼저 나라의 심장인 수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부자들을 함양으로 이주시킨 것이요. 수족을 주물러 불편한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순시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순행에 나선 시황제가 농서 북부를 거쳐 계령산을 지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동남쪽으로 안개 같은 기운이 5색의 광채를 띠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기이한 구름이구나. 시황제는 대동한 연나라 출신의 송무기를 불러 물었다. 저건 무슨 구름이며 어떤 징조인가? 저 구름은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색의 광채를 띠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천자가 탄생할 징조입니다. 순간 시황제의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폐하께서 직접 저곳에 행차하시어 이미 천자가 탄생하였음을 만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아울러 큰 보물을 땅속에 묻으면 그 기운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시황제는 즉시 순행을 동남쪽으로 돌려 강소성 추역산에 오른 뒤 거대한 송덕비를 세웠다. 그리고 동학에는 봉선단을 구축하고 차고 있던 태아보검을 단 밑에 묻었다. 그리고는 회수와 강수를 건너 남군을 거쳐 함양으로 돌아왔다. 순행길에서 돌아온 시황제는 늘 침울해했다. 천자가 탄생하리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본 근시 조고가 간곡하게 권했다. 마침 날씨도 화창하니 오화원으로 나아가 회포를 부십시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어화원에는 한창 화초와 꽃나무들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온 고란을 진동하고 있었다. 모처럼의 산책으로 잠시 피곤을 느낀 시황제는 작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자 왠지 맥이 풀리면서 노곤한 춘곤증이 그의 온몸을 휩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더니 붉은 태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동쪽에서 무쇠처럼 단단하게 생긴 청이동자 하나가 불현듯 달려나오더니 그 태양을 덥석 안았다. 이때 남쪽에서 또 하나의 홍이동자가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꼼짝 말거라. 나는 상제의 명을 받아 그 태양을 가지러 왔다.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청이동자가 아니었다. 둘은 곧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홍이동자는 청이동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청이동자는 홍이동자에게 연거푸 수십 차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다. 홍이동자는 옷이 찢기고 유혈이 낭자하건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무려 72번이나 얻어맞기만 하다가 최후의 일격으로 청이동자를 쓰러뜨렸다. 홍이동자는 즉시 해를 안고 유유히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광경을 본 시황제가 정신없이 외치며 홍이동자를 불렀다. 얘야, 잠깐만 멈춰보거라. 너는 뉘지바이며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홍이동자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본시 요순의 후손으로 폐연에서 태어났어. 상제의 명을 받아 사구에서 의병을 일으켜 함양을 평정한 다음 초강이 되어 400년 기업을 세울 것이요. 그러고는 몸을 돌리니 그의 발밑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안개가 자욱해져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이 무슨 상스럽지 못한 꿈이란 말인가? 나의 천하가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흉조임에 틀림없었다. 어지러운 심사를 걷잡을 수 없었던 시황제는 곧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은 들으시오. 천하가 태평하려면 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 영원히 살며 죽지 않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송무기가 나섰다. 신이 듣건대 동해에 삼선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화창한 봄날같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불사의 약이 있어 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황제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경은 그 선경을 보았소. 신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다만 서복이란 방술사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시황제는 즉시 방술사인 서복을 불러오도록 했다. 시황제 앞에 불려온 서복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불사약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에게 오색으로 장식한 큰 배 10척과 동남 동녀 각 500명 그리고 금은 보화와 100일 동안 먹을 것 등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신다면 어김없이 구해오겠습니다. 시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서복은 새로 만든 배에 올라 동남 동녀 1000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서복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시황제는 다시 유생인 노생을 시켜 서복을 찾아오게 했다. 시황제의 명을 받고 동해에 도착한 노생은 앞길이 막막했다. 5, 6일 동안
바닷가에서 서복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만경창파의 거센 파도 소리만 들려오고 그칠 줄 모르는 안개와 폭풍으로 방향을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노생은 자신이 직접 불사약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태학으로 들어갔다. 몇 날을 헤매던 어느 날 동화산 꼭대기에서 한 기인을 만났다. 흰 머리카락은 자랄 대로 자라 땅에 끌릴 정도였고 대추빛에 붉은 얼굴을 한 그는 노생이 다가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노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생은 시황제의 명을 받잡고 신선을 찾아 장상불사의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기인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한번 정해진 천명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이 세상 어디에 불사약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기인의 언사는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나 노생은 낯빛 한번 흐리지 않고 거듭 간청했다. 그러자 기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바위를 떠밀고 그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주었다. 이 책에는 생사와 흥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으니 가져다가 시황제에게 보이게. 그리고 장생불산이 하는 허황된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고 전하고. 노생은 그 책을 소중히 받아들고는 서둘러 함양으로 돌아와 시황제에게 바치며 지난 일들을 모두 아뢰었다. 시황제는 책을 펼쳐보았다. 겉장에 쓰인 철록비결이라는 글자는 알아보겠으나 책 안에 쓰인 글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시황제는 곧 이사를 불러 그 뜻을 물었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뢰었다. 망진자호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사오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을 망하게 하는 자가 호란 말이지. 시황제의 빠른 머리는 순간 북쪽 오랑캐를 떠올렸다.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었다. 시황제는 즉시 장군 몽염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호족인 흉노를 치게 한 다음 감숙, 섬서, 산서, 하북의 성벽들을 구슬 꿰듯이 모조리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대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훗날 진나라를 멸망케 한 것은 북쪽의 오랑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호해였음을 시황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국 만리장성의 수축은 무모한 짓이었던 것이다. 이 만리장성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은 부역을 치르느라 죽을 지경인데 직도라 불리는 토목공사까지 겹치게 했다. 직도는 구원군에서 함양의 서북쪽에 있는 운양까지의 180리에 달하는 군사도로였다. 이 직도가 완성되자 시황제는 더욱 위엄을 갖추기 위해 동쪽으로는 바다를 메우고 서쪽으로는 조궁을 짓도록 했다. 흔히 아방궁이라 널리 알려진 이 호화로운 궁궐은 그 길이만도 300리나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황제의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천하의 법이다. 그런데 이른바 유생이란 놈들이 감히 정사를 논하고 시비를 따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시황제는 곧 명을 내려 의학, 복서, 종수서 같은 책만 남기고 시경, 서경 같은 성경 현전은 모조리 걷어들여 불태워버렸다. 이와 같은 처사의 노생 등 수많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시황제는 크게 격분하여 엄명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침을 비방하는 학자와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곧 노생을 비롯한 수백 명의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구덩이 속에 생매장해버렸다. 이렇게 앞서의 서책을 불사른 분서와 유생들을 묻어버린 갱유를 두고 분서갱유라 일컫고 있다. 시황제의 정사가 날로 잔혹해지자 태자 부소가 정궁 앞으로 나아가 간청했다. 폐하께서 지금 시설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것은 천하를 그르치는 처사이오니 부디 가혹한 법을 폐하하도록 하소서. 태자의 충성어린 간언이었지만 시황제는 눈에 불을 켜며 부소를 꾸짖었다. 네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려는 것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함양을 떠나 북쪽 상군에 있는 몽염의 군감 노릇이나 하거라. 태자를 멀리 쫓아내고도 시황제의 심기는 조금 더 편치 않았다. 동남방의 왕기도 마음에 걸렸고 불길한 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왕기가 서렸던 곳에는 분명히 난을 일으키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서 잡아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시황제는 다시 동쪽으로 순행길에 올랐다. 하남 양무현 남쪽 대하의 도도한 물줄기가 화북의 기름진 황토지대를 휘젓고 흐르다가 멀리 길을 바꾸어 사라지면서 남긴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깎인 크고 작은 모래 언덕들이 마치 물결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방랑사라 불렀다. 진해 수도 함양에서 시작해 함곡간을 빠져나온 관도가 그 방랑사를 가로질렀다. 새로 통일된 대륙의 동서를 잇는 그 길은 낙양과 팽성을 지나 북으로는 임치, 남으로는 회계에 이르렀다. 기원전 218년 시황제 29년 4월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작은 모래 언덕 뒤로 몸을 숨긴 두 사내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멀리 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으나 생김새나 차림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달랐다. 한쪽은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와 예쁘다는 느낌을 줄 만큼 희고 반듯한 얼굴이었다. 다른 쪽은 10자 가까운 키와 한아름은 좋기 넘을 허리통에다 살갗은 검붉고 눈코는 험상궂게 느껴질 만큼 억세 보였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갇혀 입은 귀공자 차림인데 다른 쪽은 거친 배옷이었다. 잘생긴 사내의 성은 장, 이름은 양, 자는 자방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희씨로 그때부터 꼭 12년 전에 망해버린 한나라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의 조부 희계진은 한나라의 선해왕, 양해왕 때 재상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 희평 역시 희왕, 도해왕 때 재상을 지냈다. 시황제가 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영천군을 설치했을 때 장량은 아직 나이가 어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대로 한나라를 섬긴 덕으로 노복이 300명을 헤아릴 만큼 그의 집안은 번성했다. 장량은 그 한나라를 위해 원수 갚기를 맹세하고 그때부터 전 재산을 털어 진시황을 시해야 할 자객을 구했다. 때마침 동쪽 바닷가의 창해군이라 불리는 이가 숨어 살며 많은 역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부터 성을 장으로 바꿔 자신을 감춘 장량은 천리를 걸어 창해군을 찾아보고 만금을 바치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장량의 말을 들은 창해군은 기꺼이 한 역사를 내놓았다. 졌어. 마침 내게는 120근 철퇴를 부젓가락 휘두르듯 하는 역사가 있어. 게다가 그에게도 진작부터 시황제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반드시 공을 도와 망국의 한을
풀어질 것이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장량 곁에 있는 사내였다. 하지만 장량은 목숨을 걸고 함께한 엄청난 일을 꾸며왔으면서도 그의 출신은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 소개를 받고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창해군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운 좋게 진왕을 저격해 죽인다 해도 당분간 천하는 진의 것으로 남아있고 그대들은 쫓기는 몸이 될 것이요. 그때는 서로를 알고 있어 득이 될 게 없어. 내 저 장사에게 공을 알리지 않을 테니 공도 굳이 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시오. 장량도 창해군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을 함께 시황제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마침내 이 방랑사 길목에서 동쪽으로 순행을 나서는 시황제를 저격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도 서로에 관해 묻기를 피해왔다. 너무 늦은 것 같소. 장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내를 슬며시 돌아보았다. 그러자 장량과 나란히 모래 언덕에 기대어 관도를 내려다보고 있던 사내가 가만히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관도가 시작되는 서쪽 구릉 쪽인데 눈여겨 살피니 아련히 먼지가 일고 있었다. 긴장과 까닭 모를 조급함이 잠시 장량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창해군에서 얻어온 역사는 산악처럼 태어나기만 했다. 곁에 벗어두었던 길쭉한 상자를 말없이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길이 한 발에 어른의 팔뚝보다 굵은 철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시에 몸을 날려 치지 않으면 진왕의 위사들이 가로막아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 나는 저기 관도 옆에 있는 모래 언덕에 몸을 감추고 진왕을 기다려야겠어. 몸을 일으킨 역사가 철퇴를 가볍게 어깨에 매며 말했다. 장량도 얼른 그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역사가 그런 장량을 눈길로 주저앉히려는 듯 지그시 쏘아보며 말했다. 선생은 이대로 계시오. 여기서 이를 살피시되 내가 손을 쓰고 난 뒤에는 성패에 상관 말고 얼른 이 자리를 떠나시오. 불행히 내가 이를 그르쳐도 반드시 살아남아 진왕을 죽여줘야 하오. 장량이 잠시 할 말을 잇고 있는 사이 역사는 묶여있는 자신의 말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고삐를 풀어 안장에 감은 뒤로 철퇴로 가볍게 말엉덩이를 쳤다. 말이 놀란 울음소리 내며 남쪽으로 내달았다. 살아서 돌아갈 마음을 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퍼뜩 정신이 든 장량이 소리 높여 역사를 불렀다. 대협, 잠깐 멈추시오. 관도 쪽으로 휘적휘적 걸음을 옮겨놓고 있던 장사가 장량을 돌아보며 무겁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생께서 무도한 진나라를 미워하고 진왕을 죽여 만국의 한을 풀려고 하신다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도 나를 그 이상으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관도로 걸어나가 길가의 작은 모래 언덕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 태도가 어찌나 결연한지 장량은 말없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몸을 숨기고 있던 모래 언덕에 그대로 머문 채 관도를 내려다보며 시황제의 행차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서편 하늘의 먼지가 더욱 자욱해진 걸로 보아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행차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 기다려야 하는 쪽으로서는 무한히 길고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장량의 두 눈을 찔러오는 듯한 빛살이 있었다. 서북쪽 모래 언덕을 돌아 나오는 갑사들이 들고 있는 창검의 날이 뿜어내는 빛이었다. 시황제의 행차를 호위하는 시위대인 듯 싶었다. 그 시위대의 규모를 보면서
장량은 크게 낙담했다. 시황제가 바로 진이며 그의 순행은 곧 진 조정의 움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따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머릿수만 해도 500명은 되어 보였다. 모두 번쩍이는 갑옷으로 몸을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는 수십 필의 기마가 길을 열고 있었다. 행렬의 앞머리가 그 정도이면 모두 합쳐서 얼마나 많은 인마가 시황제를 호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시위대에 이어 몇 대의 속거들이 굴러나왔고 속거의 행렬에 이어 다시 한때의 보병 갑사들이 창검을 번쩍이며 뒤따랐다. 역시 500명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워싸이듯 말로만 듣던 시황제의 올량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양거는 뒷날의 재래용 수레처럼 지붕과 벽이 있고 창을 내어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닫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수레였다. 바퀴가 4세, 폭이 넓고 금은과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6마리 백마가 끌고 있었다. 온양거를 보자 장량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기 내가 젊은 날을 다 바쳐 목숨을 노려온 원수가 있다. 천하 백성을 짓이기고 쥐어짜는 폭군이 있다. 장량은 자신도 모르게 장검을 끌어당겨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퍼뜩 관도 가까운 모래 언덕 뒤로 뭔가 히뜩히뜩 움직이는 게 보였다. 창해군에게서 빌려온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마도 시황제를 저격하기에 보다 가까우면서도 몸을 감추기 좋은 곳으로 옮겨왔는 듯했다.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온양거는 느릿느릿 창의 역사가 몸을 감춘 모래 언덕 쪽으로 다가왔다. 오래잖아, 온양거는. 창의 역사가 몸을 숨긴 모래 언덕을 천천히 스쳐가듯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큰 외침이 우레처럼 터지자 수레와 사람의 행렬이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이어 창의 역사에 거대한 몸집이 한 마리 크고 검은 새처럼 모래 언덕에서 솟구치더니 곧바로 올량거를 덮쳤다. 두 손으로 굳게 잡은 굵은 쇠몽둥이가 그대로 그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우지끈, 쾅하고 멀리 있는 장량의 귀에까지 마른 나무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온양거의 지붕이 불썩 내려앉는 게 보였다. 일격의 수레 전체가 그대로 내려앉은 듯했다. 수레가 그 모양이 났으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또한 성할 리가 없었다. 됐어. 장량은 놀라움과 감격에 아울러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나아지기 외쳤다. 그런데 미처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뜻밖의 광경에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한 대의 올량거가 서쪽 모래 언덕을 돌아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섬뜩한 기분으로 눈여겨 살펴보니 뒤따르는 올량거는 그 밖에도 몇 대 더 있었다. 장량이 아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이 관도 위에서는 한바탕 처절한 도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려앉은 수레가 빈 것임을 알아차린 창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다른 올량거로 몸을 돌리려 할 때 잠시 마비된 듯 굳어있던 시위대가 꿈틀 움직였다. 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달려온 기병들이 애워쌌고 이후 창의 역사의 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량에게도 느껴져 왔다. 애워싼 갑사들의 함성을 뚫고 들려오는 창의 역사의 고함 소리, 그리고 청동과 철기가 부딪는 소리, 가끔씩 창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담이 피로 쓸리듯 쓸리는가 하면 그의 쇠몽둥이에 얻어맞은 듯 말 위의 기장들이 가랑잎처럼 굴러떨어졌다. 장량이 숨어있는 모래 언덕까지 그 피 비린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창의 역사의 기합 소리는 점점 상처받은 짐승의 신음소리를 닮아가고 애워싼 갑사들의 함성은 사냥의 막바지에 들어선 몰입꾼들을 닮아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 위의 갑사가 내지르는 기합 소리가 들리더니 창의 역사를 애워싼 원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간 갑사들의 마구잡이 창질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미 저항이 끝난 창의 역사의 주검을 짓이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기장 하나가 무어라 외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말을 몰아 창의 역사를 애워싸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서야 장량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늦은 대로 장량 자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뛰어드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지만 시황제가 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의심이 드는 세 번째 올량거를 덮쳐 창의 역사가 못다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창의 역사 때문에 날카로운 경계에 들어간 시위 갑사들의 벽을 뚫고 진시황의 수레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다. 목숨만 헛되이 내놓은 일이 되고 말 것임에 분명했다. 거기다가 모래 언덕을 내려가며 당부하던 창의 역사의 목소리가 다시 장량의 무모한 격정을 가라앉혔다. 그렇다. 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선 피하자. 여기서 달아나 다시 한 번 때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진왕을 죽일 수 없다면 그때 홀로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지만 살아남아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협의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윽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랜 장량은 가만히 모래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나무에 묶어두었던 말고삐를 풀고 훌쩍 말 등에 뛰어 올랐다. 장량이 박차를 가하자 말은 외줄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남쪽으로 달렸다. 그 먼지 구름이 모래 언덕 위로 피어올라 멀리 관도에서도 보였으나 창의 역사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괴력에 놀란 시위 갑사들은 그것을 수상히 여기며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시황제 앞에 기장 하나가 달려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아뢰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불계를 도모한 자가 있어 잠시 여전히 소란하였습니다. 잡았느냐? 나직하고도 무심한 목소리로 시황제가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이미 목숨이 붙어있질 않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자는 한낱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서 시키고 부추긴 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주변을 뒤져보았느냐? 황송하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기병을 풀겠습니다. 기장이 한층 더 움츠러든 어조로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만두어라. 설령 공모자가 근처에 있었다 한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겠느냐. 시황제가 여전히 무심한 어조로 그렇게 말려놓고 조용히 덧붙였다. 부근에서 가장 큰 성읍이 어디냐? 신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자. 짐의 행차를 신정으로 이끌라. 시황제는 그렇게 지시하고 올량거의 창을 닫았다. 그는 올량거 안에 걸터 앉으며 그동안 풀어두었던 장검을 다시 허리에 찼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바깥에서의 느낌은 태산 같은 무게와 고요함일 것이나 시황제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음험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육국을 모두 아우르고 시황제가 된 오늘까지 아직도 그런 쥐 같은 무리가 남아 있었다니.
내 이번에 반드시 그 뒤를 캐어 천하에 밝히고 역도들을 엄히 벌하리라. 두 번 다시 나의 제국안에서 감히 나를 노리는 무리가 없게 하리라. 하지만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황제는 신정에서 열흘이나 머물며 창의 역사의 시체를 성문에 걸어놓고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전국에 유성말을 띄워 행실이 수상쩍은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였으나 방랑사의 일과 연관된 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 일로 시황제의 순행은 한동안 중지되었다. 그러나 육국의 잔당들이 역모를 꾀한다 한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순행에 오르게 했다. 방랑사의 일이 있은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시황제의 순행이 서주를 거쳐 폐연을 지나갈 무렵 8년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왕기가 하늘 위로 은은히 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시황제는 즉시 이사를 불러 명했다. 이곳에 왕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역도가 있을 것이요. 경은 곧 이 지방을 샅샅이 살피고 추호라도 수상한 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 후환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우연히 나타난 기운을 가지고 이토록 심려하십니까? 본래 길존이 흉조, 왕께니 석이니 하는 것은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시황제는 곧 마음을 돌이키고 명을 거두었다. 네, 경의 말이 옳소. 보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지. 시황제는 다시 멈추었던 순행을 계속하라 명했다. 동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관망하였으나 이후 여러 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순행이 태주에 이른 어느 날 밤이었다. 시황제는 곧 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동해의 용왕과 만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용왕의 무서운 힘을 당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망망대해가 앞을 가로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하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번개같이 내려와 자신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아무래도 동해를 메운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시황제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 이사를 불러 유조와 옥새를 맡기며 당부했다. 아마도 짐의 천명이 다했나 보. 경은 짐이 죽거든 태자 부소로 하여금 제 위에 오르게 하여 전하를 잃지 않도록 하시오. 어렵게 말을 마친 시황제는 두어 번 허공을 잡을 듯이 손을 내젓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진시황 즉위 37년, 그의 나이 50세 되던 해였다. 이사는 시황제의 숨이 끊어진 것을 거듭 확인하고는 근시 조고를 불러들였다. 폐하께서 승하하시다니. 근시 조고의 입에서 슬픔과 탄식이 흘렀다. 그런 조고에게 이사가 말했다. 국상을 발표하지 맙시다. 조고는 이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시황제가 순행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흉측한 변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올량거에 안치한 채 함양으로 길을 재촉했다. 마치 산 사람처럼 끼니마다 음식까지 바치며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막을 수 없자 생선과 포를 가득 실은 수레를 올량거 뒤에 바짝 따르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서둘러 부소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은 채 우물거리고 있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조고는 이사를 찾아가 넌지시 그의 심중을 떠보았다. 제 생각에는 유조를 고쳐서 호의 왕자를 황제로 옹립하는 게 좋을 듯한데 승상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사는 의외로 펄쩍 뛰며 반대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선황의 유조를 고칠 수 있단 말이요? 그럴수록 조고는 더욱 차갑게 눈을 번뜩이며 윽박질렀다. 그럼 승상께서는 몽염과 비교해서 누가 더 태자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야 나는 몽염에 비할 바가 못되지요. 그러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자 부소는 명석한 데다 결단력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승상과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황제로 옹립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상을 내치고 몽염을 중용할 것입니다. 무릇 권세가 없어지면 지체가 몰락하고 마침내는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결국 이사는 조고의 달콤한 꿰매에 빠지고 말았다. 정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사의 승낙을 얻은 조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사를 이끌고 호해가 있는 수레로 찾아갔다. 지금은 전하와 승상 그리고 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선황의 유조대로 태자 부조를 옹립한다면 신등은 물론 전하의 생명까지도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미 전하를 황제로 모시기로 뜻을 모았고 이제 전하의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호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을 패하고 아우가 나선다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며 부왕의 명을 어기고 남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혀와 인을 버리는 것인데 어찌 천하가 나를 따르겠소?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조고가 아니었다. 전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구애되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미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속히 마음을 정하십시오. 원체 주견이 없던 호해에게는 뿌리칠 수 없던 유혹이었다. 정 그렇다면 경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네, 경들의 뜻에 따르리다. 호해의 수레에서 물러나온 조고와 이사는 그 길로 시황제의 유저를 고쳤었고 이튿날 조고의 식객인 염락이라는 자를 사자로 해서 상군에 있는 태자 부소에게 보냈다. 지난 하, 은, 주 시대에는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니 아비는 이로써 윤리를 세우고 아들은 이로써 직분을 다하였거늘 이 같은 이치를 거스른다면 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 부소는 우러러 덕을 받들지 못하고 강토를 넓혀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광패한 글을 올려 함부로 군부를 비방하였으니 부자의 정리로는 가긍하나 나라의 법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호해를 태자로 삼고 부소에게는 사약과 단도로서 자결케 하는 바이다. 장군 몽염 또한 군사를 이끌고 변방에 있으면서 나라의 위엄을 떨치지 못하고 부소의 행적 또한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인신으로서 불충을 범한 것이다. 역시 자결을 명하노니 군사의 지휘는 부장 왕리에게 위임하라.
부소는 황제의 조서를 받아보고는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자리에서 사약을 들이키려 하니 곁에 있던 몽염이 다급하게 만류했다. 잠시 고정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신에게 30만 병력을 주어 장성을 구축해 하셨고 또 전하에게는 감군의 중책을 맡기셨는데 갑작스럽게 이 같은 명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 폐하께 한번 사면을 청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때 자진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몽염은 칼을 빼들고 사자를 벨듯이 추궁해 보았지만 시황제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자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부소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장군, 그만두십시오. 부왕께서 죽음을 명하셨으니 그 명에 따를 뿐입니다. 사면을 청하는 것도 떳떳이 못한 일입니다. 말을 마친 부소는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 모습을 본 몽염은 슬픔과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윽고 체념한 듯 자신의 목에 칼을 꽂고 자결했다. 두 사람의 자결을 확인한 사자가 돌아와 조고와 이사에게 보고를 올리자 두 사람은 뜰 듯이 기뻐했다. 참으로 잘 됐구나. 잘 됐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조고의 보고를 들은 호회 또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거칠 것이 없어진 이들 일행은 시황제의 시신을 모신 올량거를 앞세우고 마침내 하명이 입성했다. 이사와 조고는 그제야 국상을 선포하고 그들이 고쳐 쓴 황제의 유조에 따라 호해를 이세 황제로 공포했다. 그해 9월, 시황제의 장례는 하명의 동남쪽에 있는 여산에 모셔졌다. 이곳은 시황제가 불사의 약을 구하려 했던 훨씬 그 이전에 이미 묘소로 정해진 곳으로 7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둘레가 80리에 깊이 50척의 땅을 파헤쳐 정전, 내전, 침전을 축조하고 시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을 안치할 침전에는 홀을 파고 그 속에 물 대신 수은을 가득 채워서 마치 깊은 연못 가운데 석관이 놓인 것처럼 만들었다. 침전 내부의 동서에는 진주를 커다랗게 엮어 해와 달을 꾸몄으며 정전과 내전에는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자식 없는 후궁과 평소 시황제의 총애를 받던 궁녀들을 거두어 함께 순장했다. 뿐만 아니라 능묘안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묘도의 중간문을 일시에 닫아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일하던 수많은 일꾼들을 모조리 생매장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진나라의 모든 권력은 이사와 조고에게 돌아갔다. 특히 조고는 낭중령이란 직책을 맡아 승상인 이사를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으니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족들까지도 조고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 이세 황제는 나라 안의 정사는 조고에게 맡기고 나라 밖 일은 이사에게 맡긴 후 낮이나 밤이나 술과 궁녀들에게 빠져 살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조고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제 위에 오르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천하의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가 공자나 황족 중에도 불측한 생각을 품는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엄히하고 조정을 쇄신해야만 폐하의 존의가 선황에 못지않은 위광을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세 황제는 그 말에 솔깃했다. 그렇지 않아도 21세의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그로서는 일말의 불안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요. 그 일을 경이 맡아 처리해 주어. 이리하여 조정 안팎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먼저 촉당에 귀양 보냈던 목념의 일족들이 깡그리 주살되고 평소 조고의 눈에 거슬리던 자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또한 이세 황제와 한 핏줄을 나눈 공자와 황족들도 차례로 죽임을 당했으니 공자 12명과 선황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22명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다. 일이 이러하니 선황의 총신이나 이에 연루된 신하, 관리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런 마당의 망국을 재촉하려는지 이세 황제의 엉뚱한 짓은 그칠 줄 몰랐다. 선제께서는 대궐이 협소하여 조궁을 짓게 하셨어. 그런데 아방궁의 완공도 보지 못하시고 승하하셨으니 짐이 이 공사를 완공하여 만천하에 그 위엄을 떨칠까 하오. 이윽고 사방 300리에 달하는 데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아방궁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때맞춰 변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까지 일으키게 되어 전국에 대대적인 동원령이 내려졌다. 백성들은 부역과 징병에 시달리고 조궁의 경비와 군량미를 대느라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되었다. 이처럼 학정이 갈수록 극에 달하자 기현 땅에서 진승과 오강이 봉기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산동, 산서, 하북, 하남 등 각지에서 육국의 후예들이 의병을 일으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1장 난세가 이끈 영웅들. 제국의 몰락. 주 무왕 이후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제패했던 주나라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천하는 다시 4분 5열되어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 진나라의 왕 정은 한, 조, 위, 초, 연, 제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자 자기 스스로 삼황오제보다 뛰어난 천자라 하여 시황제라 부르게 했다. 그는 이어 천하를 36군으로 나눈 다음 분쟁을 막는다는 의미로 전국의 무기들을 모두 걷어들여 그것으로 금인 12개를 주저하여 함양성에 세워놓았다. 또 국가의 부강함을 상징하기 위해 상림에는 장대를, 상판에는 복도를 건립하는 등 온갖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천하의 미녀들과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시황제 21년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12만 호를 함양으로 이주시키고 통일 후 처음으로 순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옛날 천하를 다스리던 패자들이 전례를 본받아 만백성들의 정황을 살핀다는 명목을 빌었던 것이다. 먼저 나라의 심장인 수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부자들을 함양으로 이주시킨 것이요. 수족을 주물러 불편한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순시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순행에 나선 시황제가 농서 북부를 거쳐 계룡산을 지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동남쪽으로 안개 같은 기운이 5세계의 광채를 띠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기이한 구름이구나. 시황제는 대동한 연나라 출신의 송무기를 불러 물었다. 저건 무슨 구름이며 어떤 징조인가? 저 구름은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세계의 광채를 띠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천자가 탄생할 징조입니다. 순간 시황제의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폐하께서
직접 저곳에 행차하시어 이미 천자가 탄생하였음을 만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아울러 큰 보물을 땅속에 묻으면 그 기운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시황제는 즉시 순행을 동남쪽으로 돌려 강소성 추역산에 오른 뒤 거대한 송덕비를 세웠다. 그리고 동학에는 봉선단을 구축하고 차고 있던 태아보검을 단 밑에 묻었다. 그리고는 회수와 강수를 건너 남군을 거쳐 함양으로 돌아왔다. 순행길에서 돌아온 시황제는 늘 침울해했다. 천자가 탄생하리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본 근시 조고가 간곡하게 권했다. 마침 날씨도 화창하니 어화원으로 나아가 회포를 푸십시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어화원에는 한창 화초와 꽃나무들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온 고란을 진동하고 있었다. 모처럼의 산책으로 잠시 피곤을 느낀 시황제는 작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자 왠지 맥이 풀리면서 노곤한 춘곤증이 그의 온몸을 휩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더니 붉은 태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동쪽에서 무쇠처럼 단단하게 생긴 청이동자 하나가 불현듯 달려나오더니 그 태양을 덥석 안았다. 이때 남쪽에서 또 하나의 홍이동자가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꼼짝 말거라. 나는 상제의 명을 받아 그 태양을 가지러 왔다.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청이동자가 아니었다. 둘은 곧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홍이동자는 청이동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청이동자는 홍이동자에게 연거푸 수십 차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다. 홍이동자는 옷이 찢기고 유혈이 낭자하건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무려 72번이나 얻어맞기만 하다가 최후의 일격으로 청이동자를 쓰러뜨렸다. 홍이동자는 즉시 해를 안고 유유히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광경을 본 시황제가 정신없이 외치며 홍이동자를 불렀다. 얘야, 잠깐만 멈춰보거라. 너는 뉘지바이며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홍이동자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본시 요순의 후손으로 폐연에서 태어났어. 상제의 명을 받아 사구에서 의병을 일으켜 함양을 평정한 다음 초강이 되어 400년 기업을 세울 것이요. 그러고는 몸을 돌리니 그의 발밑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안개가 자욱해져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이 무슨 상스럽지 못한 꿈이란 말인가? 나의 천하가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흉조임에 틀림없었다. 어지러운 심사를 걷잡을 수 없었던 시황제는 곧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은 들으시오. 천하가 태평하려면 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 영원히 살며 죽지 않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송무기가 나섰다. 신이 듣건대 동해에 삼선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화창한 봄날같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불사의 약이 있어 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황제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경은 그 선경을 보았어. 신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다만 서복이란 방술사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시황제는 즉시 방술사인 서복을 불러오도록 했다. 시황제 앞에 불려온 서복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불사약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에게 오색으로 장식한 큰 배 10척과 동남 동녀 각 500명, 그리고 금은 보화와 100일 동안 먹을 것 등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신다면 어김없이 구해 오겠습니다. 시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서복은 새로 만든 배에 올라 동남 동녀 1000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서복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시황제는 다시 유생인 노생을 시켜 서복을 찾아오게 했다. 시황제의 명을 받고 동해에 도착한 노생은 앞길이 막막했다. 5, 6일 동안 바닷가에서 서복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만경창파의 거센 파도 소리만 들려오고 그칠 줄 모르는 안개와 폭풍으로 방향을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노생은 자신이 직접 불사약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태학으로 들어갔다. 몇 날을 헤매던 어느 날 동화산 꼭대기에서 한 기인을 만났다. 흰 머리카락은 자랄 대로 자라 땅에 끌릴 정도였고 대추빛에 붉은 얼굴을 한 그는 노생이 다가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노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생은 시황제의 명을 받잡고 신선을 찾아 장상불사의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기인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한 번 정해진 천명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이 세상 어디에 불사약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기인의 언사는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나 노생은 낯빛 한 번 흐리지 않고 거듭 간청했다. 그러자 기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바위를 떠밀고 그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주었다. 이 책에는 생사와 흥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으니 가져다가 시황제에게 보이게. 그리고 장생불산이 하는 허황된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고 전하고. 노생은 그 책을 소중히 받아들고는 서둘러 함양으로 돌아와 시황제에게 바치며 지난 일들을 모두 아뢰었다. 시황제는 책을 펼쳐보았다. 겉장에 쓰인 철록 비결이라는 글자는 알아보겠으나 책 안에 쓰인 글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시황제는 곧 이사를 불러 그 뜻을 물었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뢰었다. 망진자호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사오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을 망하게 하는 자가 호란 말이지. 시황제의 빠른 머리는 순간 북쪽 오랑캐를 떠올렸다.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었다. 시황제는 즉시 장군 몽염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호족인 흉노를 치게 한 다음 감숙, 섬서, 산서, 하북의 성벽들을 구슬 꿰듯이 모조리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대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훗날 진나라를 멸망케 한 것은 북쪽의 오랑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호해였음을 시황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국 만리장성의 수축은 무모한 짓이었던 것이다. 이 만리장성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은 부역을 치르느라 죽을 지경인데 직도라 불리는 토목공사까지 겹치게 했다. 직도는 구원군에서 함양의 서북쪽에 있는 운양까지의 180리에 달하는 군사도로였다. 이 직도가 완성되자 시황제는 더욱 위엄을 갖추기 위해 동쪽으로는 바다를 메우고 서쪽으로는 조궁을 짓도록 했다. 흔히 아방궁이라 널리 알려진 이 호화로운 궁궐은
그 길이만도 300리나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황제의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천하의 법이다. 그런데 이른바 유생이란 놈들이 감히 정사를 논하고 시비를 따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시황제는 곧 명을 내려 의학, 복서, 종수서 같은 책만 남기고 시경, 서경 같은 성경 현전은 모조리 걷어들여 불태워버렸다. 이와 같은 처사의 노생 등 수많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시황제는 크게 격분하여 엄명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침을 비방하는 학자와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곧 노생을 비롯한 수백 명의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구덩이 속에 생매장해버렸다. 이렇게 앞서의 서책을 불사른 분서와 유생들을 묻어버린 갱유를 두고 분서갱유라 일컫고 있다. 시황제의 정사가 날로 잔혹해지자 태자 부소가 정궁 앞으로 나아가 간청했다. 폐하께서 지금 시설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것은 천하를 그르치는 처사이오니 부디 가혹한 법을 폐하하도록 하소서. 태자의 충성어린 간언이었지만 시황제는 눈에 불을 켜며 부소를 꾸짖었다. 네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려는 것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함양을 떠나 북쪽 상군에 있는 몽염의 군감 노릇이나 하거라. 태자를 멀리 쫓아내고도 시황제의 심기는 조금도 편치 않았다. 동남방의 왕기도 마음에 걸렸고 불길한 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왕기가 서렸던 곳에는 분명히 난을 일으키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서 잡아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시황제는 다시 동쪽으로 순행길에 올랐다. 하남 양무현 남쪽 대하의 도도한 물줄기가 화북에 기름진 황토지대를 휘젓고 흐르다가 멀리 길을 바꾸어 사라지면서 남긴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깎인 크고 작은 모래 언덕들이 마치 물결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방랑사라 불렀다. 진해 수도 함양에서 시작해 함곡간을 빠져나온 관도가 그 방랑사를 가로질렀다. 새로 통일된 대륙의 동서를 잇는 그 길은 낙양과 팽성을 지나 북으로는 임치, 남으로는 회계에 이르렀다. 기원전 218년, 시황제 29년 4월,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작은 모래 언덕 뒤로 몸을 숨긴 두 사내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멀리 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으나 생김새나 차림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달랐다. 한쪽은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와 예쁘다는 느낌을 줄 만큼 희고 반듯한 얼굴이었다. 다른 쪽은 10자 가까운 키와 한아름은 좋기 넘을 허리통에다 살갗은 검붉고 눈코는 험상궂게 느껴질 만큼 억세 보였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갇혀 입은 귀공자 차림인데 다른 쪽은 거친 배옷이었다. 잘생긴 사내의 성은 장, 이름은 양, 자는 자방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희씨로 그때부터 꼭 12년 전에 망해버린 한나라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의 조부 희계진은 한나라의 선해왕, 양해왕 때 재상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 희평 역시 희왕, 도해왕 때 재상을 지냈다. 시황제가 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영천군을 설치했을 때 장량은 아직 나이가 어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대로 한나라를 섬긴 덕으로 노복이 300명을 헤아릴 만큼
그의 집안은 번성했다. 장량은 그 한나라를 위해 원수 갚기를 맹세하고 그때부터 전 재산을 털어 진시황을 시해야 할 자객을 구했다. 때마침 동쪽 바닷가의 창해군이라 불리는 이가 숨어 살며 많은 역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부터 성을 장으로 바꿔 자신을 감춘 장량은 천리를 걸어 창해군을 찾아보고 만금을 바치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장량의 말을 들은 창해군은 기꺼이 한 역사를 내놓았다. 졌어. 마침 내게는 120근 철퇴를 부젓가락 휘두르듯 하는 역사가 있어. 게다가 그에게도 진작부터 시황제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반드시 공을 도와 망국의 한을 풀어줄 것이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장량 곁에 있는 사내였다. 하지만 장량은 목숨을 걸고 함께한 엄청난 일을 꾸며왔으면서도 그의 출신은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 소개를 받고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창해군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운 좋게 진왕을 저격해 죽인다 해도 당분간 천하는 진의 것으로 남아있고 그대들은 쫓기는 몸이 될 것이요. 그때는 서로를 알고 있어 득이 될 게 없어. 내 저 장사에게 공을 알리지 않을 테니 공도 굳이 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시오. 장량도 창해군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을 함께 시황제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마침내 이 방랑사 길목에서 동쪽으로 순행을 나서는 시황제를 저격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도 서로에 관해 묻기를 피해왔다. 너무 늦은 것 같소. 장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내를 슬며시 돌아보았다. 그러자 장량과 나란히 모래 언덕에 기대어 관도를 내려다보고 있던 사내가 가만히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관도가 시작되는 서쪽 구릉 쪽인데 눈여겨 살피니 아련히 먼지가 일고 있었다. 긴장과 까닭 모를 조급함이 잠시 장량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창해군에서 얻어온 역사는 산악처럼 태어나기만 했다. 곁에 벗어두었던 길쭉한 상자를 말없이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길이 한 발에 어른의 팔뚝보다 굵은 철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시에 몸을 날려 치지 않으면 진왕의 위사들이 가로막아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 나는 저기 관도 옆에 있는 모래 언덕에 몸을 감추고 진왕을 기다려야겠어. 몸을 일으킨 역사가 철퇴를 가볍게 어깨에 매며 말했다. 장량도 얼른 그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역사가 그런 장량을 눈길로 주저앉히려는 듯 지그시 쏘아보며 말했다. 선생은 이대로 계시오. 여기서 이를 살피시되 내가 손을 쓰고 난 뒤에는 성패에 상관 말고 얼른 이 자리를 떠나시오. 불행히 내가 이를 그르쳐도 반드시 살아남아 진왕을 죽여줘야 하오. 장량이 잠시 할 말을 잇고 있는 사이 역사는 묶여있는 자신의 말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고삐를 풀어 안장에 감은 뒤로 철퇴로 가볍게 말엉덩이를 쳤다. 말이 놀란 울음소리 내며 남쪽으로 내달았다. 살아서 돌아갈 마음을 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퍼뜩 정신이 든 장량이 소리 높여 역사를 불렀다. 대협, 잠깐 멈추시오. 관도 쪽으로 휘적휘적 걸음을 옮겨놓고 있던 장사가 장량을 돌아보며 무겁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생께서 무도한 진나라를 미워하고 진왕을 죽여 망국의 한을 풀려고 하신다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도 나를 그 이상으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관도로 걸어나가 길가의 작은 모래 언덕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 태도가 어찌나 결연한지 장량은 말없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몸을 숨기고 있던 모래 언덕에 그대로 머문 채 관도를 내려다보며 시황제의 행차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서편 하늘의 먼지가 더욱 자욱해진 걸로 보아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행차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 기다려야 하는 쪽으로서는 무한히 길고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장량의 두 눈을 찔러오는 듯한 빛살이 있었다. 서북쪽 모래 언덕을 돌아 나오는 갑사들이 들고 있는 창검의 날이 뿜어내는 빛이었다. 시황제의 행차를 호위하는 시위대인 듯 싶었다. 그 시위대의 규모를 보면서 장량은 크게 낙담했다. 시황제가 바로 진이며 그의 순행은 곧 진 조정의 움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따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머릿수만 해도 500명은 되어 보였다. 모두 번쩍이는 갑옷으로 몸을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는 수십 필의 기마가 길을 열고 있었다. 행렬의 앞머리가 그 정도이면 모두 합쳐서 얼마나 많은 인마가 시황제를 호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시위대에 이어 몇 대의 속거들이 굴러나왔고 속거의 행렬에 이어 다시 한때의 보병 갑사들이 창검을 번쩍이며 뒤따랐다. 역시 500명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워싸이듯 말로만 듣던 시황제의 올량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량거는 뒷날의 재래용 수레처럼 지붕과 벽이 있고 창을 내어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닫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수레였다. 바퀴가 4세, 폭이 넓고 금은과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6마리 백마가 끌고 있었다. 온량거를 보자 장량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기 내가 젊은 날을 다 바쳐 목숨을 노려온 원수가 있다. 천하 백성을 짓이기고 쥐어짜는 폭군이 있다. 장량은 자신도 모르게 장검을 끌어당겨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퍼뜩 관도 가까운 모래 언덕 뒤로 뭔가 히뜩히뜩 움직이는 게 보였다. 창해군에게서 빌려온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마도 시황제를 저격하기에 보다 가까우면서도 몸을 감추기 좋은 곳으로 옮겨앉는 듯했다. 그 사이에도 시황제의 온양거는 느릿느릿 창의 역사가 몸을 감춘 모래 언덕 쪽으로 다가왔다. 오래잖아, 올양거는. 창의 역사가 몸을 숨긴 모래 언덕을 천천히 스쳐가듯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큰 외침이 우레처럼 터지자 수레와 사람의 행렬이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이어 창의 역사에 거대한 몸집이 한 마리 크고 검은 새처럼 모래 언덕에서 솟구치더니 곧바로 올량거를 덮쳤다. 두 손으로 굳게 잡은 굵은 쇠몽둥이가 그대로 그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우지끈, 쾅하고 멀리 있는 장량의 귀에까지 마른 나무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온양거의 지붕이 풀썩 내려앉는 게 보였다. 일격의 수레 전체가 그대로 내려앉은 듯했다. 수레가 그 모양이 났으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또한 성할 리가 없었다. 됐어. 장량은 놀라움과 감격에 아울러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나아지기 외쳤다. 그런데 미처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뜻밖의 광경에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한 대의 올량거가 서쪽 모래 언덕을 돌아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섬뜩한 기분으로 눈여겨 살펴보니 뒤따르는 올량거는 그 밖에도 몇 대 더 있었다. 장량이 아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이 관도 위에서는 한바탕 처절한 도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려앉은 수레가 빈 것임을 알아차린 창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다른 올량고로 몸을 돌리려 할 때 잠시 마비된 듯 굳어있던 시위대가 꿈틀 움직였다. 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달려온 기병들이 애워쌌고 이후 창의 역사의 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량에게도 느껴져 왔다. 애워싼 갑사들의 함성을 뚫고 들려오는 창의 역사의 고함 소리, 그리고 청동과 철기가 부딪는 소리, 가끔씩 창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담이 피로 쓸리듯 쓸리는가 하면 그의 쇠몽둥이에 얻어맞은 듯 말 위의 기장들이 가랑잎처럼 굴러 떨어졌다. 장량이 숨어있는 모래 언덕까지 그 피 비린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창의 역사의 기합 소리는 점점 상처받은 짐승의 신음소리를 닮아가고 애워싼 갑사들의 함성은 사냥의 막바지에 들어선 몰입꾼들을 닮아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 위의 갑사가 내지르는 기합 소리가 들리더니 창의 역사를 애워싼 원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간 갑사들의 마구잡이 창질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미 저항이 끝난 창의 역사의 주검을 짓이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기장 하나가 무어라 외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말을 몰아 창의 역사를 애워싸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서야 장량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늦은 대로 장량 자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뛰어드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지만 시황제가 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의심이 드는 세 번째 올량거를 덮쳐 창의 역사가 못다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창의 역사 때문에 날카로운 경계에 들어간 시위 갑사들의 벽을 뚫고 진시황의 수레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다. 목숨만 헛되이 내놓은 일이 되고 말 것임에 분명했다. 거기다가 모래 언덕을 내려가며 당부하던 창의 역사의 목소리가 다시 장량의 무모한 격정을 가라앉혔다. 그렇다. 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선 피하자. 여기서 달아나 다시 한 번 때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진왕을 죽일 수 없다면 그때 홀로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지만 살아남아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협의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윽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랜 장량은 가만히 모래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나무에 묶어두었던 말고삐를 풀고 훌쩍 말등에 뛰어 올랐다. 장량이 박차를 가하자 말은 외줄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남쪽으로 달렸다. 그 먼지 구름이 모래 언덕 위로 피어올라 멀리 관도에서도 보였으나 창의 역사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괴력에 놀란 시위 갑사들은 그것을 수상히 여기며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시황제 앞에 기장 하나가 달려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아뢰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불계를 도모한 자가 있어 잠시 여전히 소란하였습니다. 잡았느냐? 나직하고도 무심한 목소리로 시황제가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이미 목숨이 붙어있질 않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자는 한낱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서 시키고 부추긴 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주변을 뒤져보았느냐? 황송하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기병을 풀겠습니다. 기장이 한층 더 움츠러든 어조로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만두어라.
설령 공모자가 근처에 있었다 한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겠느냐. 시황제가 여전히 무심한 어조로 그렇게 말려놓고 조용히 덧붙였다. 부근에서 가장 큰 성읍이 어디냐? 신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자. 짐의 행차를 신정으로 이끌라. 시황제는 그렇게 지시하고 올량거의 창을 닫았다. 그는 올량거 안에 걸터앉으며 그동안 풀어두었던 장검을 다시 허리에 찼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바깥에서의 느낌은 태산 같은 무게와 고요함일 것이나 시황제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음험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육국을 모두 아우르고 시황제가 된 오늘까지 아직도 그런 쥐 같은 무리가 남아 있었다니. 내 이번에 반드시 그 뒤를 캐어 천하에 밝히고 역도들을 엄히 벌하리라. 두 번 다시 나의 제국안에서 감히 나를 노리는 무리가 없게 하리라. 하지만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황제는 신정에서 열흘이나 머물며 창의 역사의 시체를 성문에 걸어놓고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전국에 유성말을 띄워 행실이 수상쩍은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였으나 방랑사의 일과 연관된 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 일로 시황제의 순행은 한동안 중지되었다. 그러나 육국의 잔당들이 역모를 꾀한다 한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순행에 오르게 했다. 방랑사의 일이 있은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시황제의 순행이 서주를 거쳐 폐연을 지나갈 무렵 8년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왕기가 하늘 위로 은은히 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시황제는 즉시 이사를 불러 명했다. 이곳에 왕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역도가 있을 것이요. 경은 곧 이 지방을 샅샅이 살피고 추호라도 수상한 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 후환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우연히 나타난 기운을 가지고 이토록 심려하십니까? 본래 길존이 흉조, 왕께니 석이니 하는 것은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시황제는 곧 마음을 돌이키고 명을 거두었다. 네, 경의 말이 옳소. 보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지. 시황제는 다시 멈추었던 순행을 계속하라 명했다. 동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관망하였으나 이후 여러 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순행이 태주에 이른 어느 날 밤이었다. 시황제는 곧 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동해의 용왕과 만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용왕의 무서운 힘을 당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망망대해가 앞을 가로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하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번개같이 내려와 자신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아무래도 동해를 메운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시황제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 이사를 불러 유조와 옥새를 맡기며 당부했다. 아마도 짐의 천명이 다했나 보. 경은 짐이 죽거든 태자 부소로 하여금 제 위에 오르게 하여 천하를 잃지 않도록 하시오. 어렵게 말을 마친 시황제는 두어 번 허공을 잡을 듯이 손을 내젓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진시황 즉위 37년, 그의 나이
50세 되던 해였다. 이사는 시황제의 숨이 끊어진 것을 거듭 확인하고는 근시 조고를 불러들였다. 폐하께서 승하하시다니. 근시 조고의 입에서 슬픔과 탄식이 흘렀다. 그런 조고에게 이사가 말했다. 국상을 발표하지 맙시다. 조고는 이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시황제가 순행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흉측한 변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올량거에 안치한 채 함양으로 길을 재촉했다. 마치 산 사람처럼 끼니마다 음식까지 바치며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막을 수 없자 생선과 포를 가득 실은 수레를 올량거 뒤에 바짝 따르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서둘러 부소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은 채 우물거리고 있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조고는 이사를 찾아가 넌지시 그의 심중을 떠보았다. 제 생각에는 유조를 고쳐서 호의 왕자를 황제로 옹립하는 게 좋을 듯한데 승상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사는 의외로 펄쩍 뛰며 반대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선황의 유조를 고칠 수 있단 말이오? 그럴수록 조고는 더욱 차갑게 눈을 번뜩이며 윽박질렀다. 그럼 승상께서는 몽염과 비교해서 누가 더 태자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야 나는 몽염에 비할 바가 못되지요. 그러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자 부소는 명석한 데다 결단력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승상과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황제로 옹립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상을 내치고 몽염을 중용할 것입니다. 무릇 권세가 없어지면 지체가 몰락하고 마침내는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결국 이사는 조고의 달콤한 꿰매에 빠지고 말았다. 정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사의 승낙을 얻은 조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사를 이끌고 호해가 있는 수레로 찾아갔다. 지금은 전하와 승상 그리고 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선황의 유조대로 태자 부조를 옹립한다면 신등은 물론 전하의 생명까지도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미 전하를 황제로 모시기로 뜻을 모았고 이제 전하의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호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을 패하고 아우가 나선다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며 부왕의 명을 어기고 남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혀와 인을 버리는 것인데 어찌 천하가 나를 따르겠소?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조고가 아니었다. 전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구애되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미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속히 마음을 정하십시오. 원체 주견이 없던 호해에게는 뿌리칠 수 없던 유혹이었다. 정 그렇다면 경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네, 경들의 뜻에 따르리다. 호해의 수레에서 물러나온 조고와 이사는 그 길로 시황제의 유저를 고쳤었고 이튿날 조고의 식객인 염락이라는 자를 사자로 해서 상군에 있는 태자 부소에게 보냈다. 지난 하, 은, 주 시대에는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니 아비는 이로써 윤리를 세우고 아들은 이로써 직분을 다하였거늘
이 같은 이치를 거스른다면 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 부소는 우러러 덕을 받들지 못하고 강토를 넓혀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광패한 글을 올려 함부로 군부를 비방하였으니 부자의 정리로는 가긍하나 나라의 법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호해를 태자로 삼고 부소에게는 사약과 단도로서 자결케 하는 바이다. 장군 몽염 또한 군사를 이끌고 변방에 있으면서 나라의 위엄을 떨치지 못하고 부소의 행적 또한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인신으로서 불충을 범한 것이다. 역시 자결을 명하노니 군사의 지휘는 부장 왕리에게 위임하라. 부소는 황제의 조서를 받아보고는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자리에서 사약을 들이키려 하니 곁에 있던 몽염이 다급하게 만류했다. 잠시 고정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신에게 30만 병력을 주어 장성을 구축해 하셨고 또 전하에게는 감군의 중책을 맡기셨는데 갑작스럽게 이 같은 명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 폐하께 한번 사면을 청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때 자진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몽염은 칼을 빼들고 사자를 벨듯이 추궁해 보았지만 시황제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자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부소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장군, 그만두십시오. 부왕께서 죽음을 명하셨으니 그 명에 따를 뿐입니다. 사면을 청하는 것도 떳떳이 못한 일입니다. 말을 마친 부소는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 모습을 본 몽염은 슬픔과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윽고 체념한 듯 자신의 목에 칼을 꽂고 자결했다. 두 사람의 자결을 확인한 사자가 돌아와 조고와 이사에게 보고를 올리자 두 사람은 뜰 듯이 기뻐했다. 참으로 잘 됐구나. 잘 됐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조고의 보고를 들은 호회 또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거칠 것이 없어진 이들 일행은 시황제의 시신을 모신 올량거를 앞세우고 마침내 하명이 입성했다. 이사와 조고는 그제야 국상을 선포하고 그들이 고쳐 쓴 황제의 유조에 따라 호해를 2세 황제로 공포했다. 그해 9월, 시황제의 장례는 하명의 동남쪽에 있는 여산에 모셔졌다. 이곳은 시황제가 불사의 약을 구하려 했던 훨씬 그 이전에 이미 묘소로 정해진 곳으로 7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둘레가 80리에 깊이 50척의 땅을 파헤쳐 정전, 내전, 침전을 축조하고 시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을 안치할 침전에는 홀을 파고 그 속에 물 대신 수은을 가득 채워서 마치 깊은 연못 가운데 석관이 놓인 것처럼 만들었다. 침전 내부의 동서에는 진주를 커다랗게 엮어 해와 달을 꾸몄으며 정전과 내전에는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자식 없는 후궁과 평소 시황제의 총애를 받던 궁녀들을 거두어 함께 순장했다. 뿐만 아니라 능묘안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묘도의 중간문을 일시에 닫아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일하던 수많은 일꾼들을 모조리 생매장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진나라의 모든 권력은 이사와 조고에게 돌아갔다. 특히 조고는 낭중령이란 직책을 맡아 승상인 이사를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으니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족들까지도 조고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 이세 황제는 나라 안의 정사는 조고에게 맡기고 나라 밖 일은 이사에게 맡긴 후 낮이나 밤이나 술과 궁녀들에게 빠져 살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조고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제위에 오르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천하의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가 공자나 황족 중에도 불측한 생각을 품는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엄히하고 조정을 쇄신해야만 폐하의 존의가 선황에 못지않은 위광을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세 황제는 그 말에 솔깃했다. 그렇지 않아도 21세의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그로서는 일말의 불안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요. 그 일을 경이 맡아 처리해 주오. 이리하여 조정 안팎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먼저 촉당에 귀양 보냈던 목념의 일족들이 깡그리 주살되고 평소 조고의 눈에 거슬리던 자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또한 이세 황제와 한 핏줄을 나눈 공자와 황족들도 차례로 죽임을 당했으니 공자 12명과 선황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22명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다. 일이 이러하니 선황의 총신이나 이에 연루된 신하, 관리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런 마당의 망국을 재촉하려는지 이세 황제의 엉뚱한 짓은 그칠 줄 몰랐다. 선제께서는 대궐이 협소하여 조궁을 짓게 하셨어. 그런데 아방궁의 완공도 보지 못하시고 승하하셨으니 짐이 이 공사를 완공하여 만천하에 그 위험을 떨칠까 하오. 이윽고 사방 300리에 달하는 데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아방궁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때맞춰 변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까지 일으키게 되어 전국에 대대적인 동원령이 내려졌다. 백성들은 부역과 징병에 시달리고 조궁의 경비와 군량미를 대느라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되었다. 이처럼 학정이 갈수록 극에 달하자 기현 땅에서 진승과 오강이 봉기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산동, 산서, 하북, 하남 등 각지에서 육국의 후예들이 의병을 일으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